신문 이야기 돌직구쇼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신문 읽어주는 남자 김진입니다. 오늘 오전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기차 탈선 사고로 인해서 1명이 사망하고 8명이 부상당한 것으로 현재 집계됐습니다. 더 이상의 부상자가 발생하지 않아야 될 텐데요. 오늘 오전 발생한 열차 탈선 사고 현장 영상,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 앞으로 따끈따끈한 영상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의 부상자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열차 탈선 사고 현장 뉴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자 조간신문 과연 어떤 뉴스 보도하고 있는지 지금부터 저와 함께 하시죠. 먼저 동아일보입니다. 동아일보 8면에 보도되고 있는 사진 한 장부터 함께 하시죠. 바로 이 사진인데요. 탈북 종업원의 동료들이 평양에서 CNN과 인터뷰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남한으로 대거 탈북한 북한 종업원들을 향해서 속아서 남한으로 갔다. 이렇게 평양 동료들이 주장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납치해 갔다라는 북한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CNN과 가진 인터뷰 영상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국일보입니다. 한국일보 1면 사이드에 실린 사이드 톱기사 함께 보시죠. 얼마 전 정부에서 야구장에서 맥주 못 팔게 해서 그게 무슨 이런 규제가 어딨냐 라는 비판이 일었는데 정부가 다시 야구장에서의 맥주 보이 그리고 와인을 구매하고 택배로 배달하는 와인 택배 허용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쓸모없는 이 규제들, 효용없는 규제들에 대한 소비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정부가 이런 방침을 정한 것으로 보이는데 그런데 이뿐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중국집에서 중국 음식 시킬 때 배달시키는 고량주는 어떻게 할 것이며 그리고 치킨 시킬 때 같이 배달시키는 맥주는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 현행법상 다 불법이라는 것 알고 계셨습니까? 잠시 후 이 이야기 다뤄보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조선일보입니다. 검찰 수사 조여오자 옥 씨가 무려 5년 만에 드디어 입을 열었는데 그런데 성의 없는 사과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옥 씨가 그런데 성의 없는 사과문뿐만 아니라 2011년 당시에 임신한 쥐를 상대로 한 서울대 실험 결과 대다수의 임신한 쥐가 폐사한 실험 결과를 옥 씨 측이 검찰에 제출하지 않고 은폐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옥 씨의 만행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고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엔 경향신문 1면입니다. 역시 옥 씨에 대한 이야기 경향신문 1면에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제서야 가습기 살균제 피해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 사망자 146명 중에서 103명이 바로 이 옥시 제품을 사용했습니다. 옥시의 성의 없는 사과에 대해서 소비자들은 모든 옥시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다라는 움직임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한겨레 신문인데요. 돌리면 나옵니다. 네, 우측 하단에 보도되고 있는 기사 함께 보시죠. 세상에 이런 일이. 도난당했던 삼국유사. 삼국유사가 17년 만에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장무라비가 삼국유사를 17년 만에 내놓은 그 뒷이야기가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잠시 후 그 비하인드 스토리 공개하겠습니다. 다음 신문입니다. 이번에 서울신문입니다. 안녕. 에버랜드 판다월드가 개장했습니다. 암컷 판다인 아이바오가 관람객들을 맞이하고 있는 사진인데 중국에서 왔으니까 안녕이 아니라 니하오라고 인사를 해야겠군요. 관람객을 맞은 암컷 판다 아이바오, 사랑스러운 보배라는 뜻. 그리고 수컷판다 러바오, 기쁨을 주는 보배라는 뜻. 에버랜드의 판다월드가 개관했다는 소식도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이번엔 중앙일보인데요. 역시 돌리면 나옵니다. 중앙일보 박용석 만평입니다. 이건 또 뭐니? 떼구르르 굴러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집무실 앞으로 굴러 들어온 어버이연합 논란입니다. 정경련이 어버이연합에 수억 원의 자금을 댔다라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그리고 어버이연합의 이 집회 과정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잠시 후 저희 돌직구쇼에서 보도해드리겠습니다.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돌직구쇼는 여러분을 위한 쇼입니다.
네, 돌직구쇼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먼저 전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 3시 30분쯤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그 사고 현장의 영상 조금 전 저희 돌직구쇼에 들어와 있습니다. 영상을 확인해 보니까 생각보다 더 큰 규모의 열차 사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보고 계신 장면이 바로 오늘 오전에 발생한 전남 여수에서 무궁화호 탈선 사고 영상을 여러분들께서 함께 보고 계신데요. 이 열차가 오전 3시 41분쯤 전남 여수시 율촌면 월산리 월산 교차로 인근에서 운행 중이던 무궁화호 열차인데 선로를 벗어나서 저렇게 사고 나고 있는 모습을 함께 보고 계십니다. 열차가 월산 교차로 부근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에 부딪혀 기관실을 포함한 총 3량이 탈선을 했는데요. 이 사고로 기관사 1명이 숨지고 승객 8명이 부상을 당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사고가 난 열차는 어제 오후 10시 45분쯤 용산역을 출발해서 여수 엑스포역으로 향하던 심야 열차였는데요. 사고 당시 승객 25명이 타고 있던 것으로 알려져 부상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는 관측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현재 전남 여수 열차 사고 현장에서 사고 원인에 대한 정확한 경위 파악에 나서고 있는 중인데 아직까지 무궁화호가 어떤 물체에 부딪혀서 저렇게 탈선했는지는 드러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동아일보 논설위원 정성희 위원님, 열차 무궁화호 탈선 사고는 사실 최근에는 좀처럼 발생하지 않았는데 어쨌든 가장 중요한 건 이 열차가 도대체 무엇에 부딪혔는지를 규명해내는 일 같습니다. 보통은 뭐 열차 탈선 사고라고 하면은 뭐 기관사의 실수라든가 정비 불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많이 생각을 하는데 지금 들어온 보도만으로는 어떤 물체에 부딪혔다고 하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야말로 현재로서는 뭐 사고일 가능성이 크지만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런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후진국에서나 있을 수 없는 열차 탈선 사고가 나타난 시점에서 한국철도공사의 사장이 지금 공석이라는 겁니다. 한국철도공사 사장이 현재 공석입니까? 그 최연의 철도공사 사장이 물론 지금은 철도청이 아니니까 민간으로 이관된 기관이지만은 사장이 사실은 굉장히 철도공사를 운영을 잘해서 뭐 보도자료를 보면은 세계 3대 뭐 철도공사의 뭐 3대 상을 다 받았다. 네. 이렇게 해서 막 우리가 찬양을 언론이 하고 그랬던 것이 불과 엊그제 같은데 뭐 비례대표 받아가지고 사표 던지고 뭐 가지 않았습니까? 공석이군요. 그런 상황에서 상을 할 때가 날 때마다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는 게 물론 사장 하나가 저기 사고를 뭐 막을 수 있었던 거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런 사고가 나면은 어떤 사고의 원인과 조사와 그다음에 경위 파악과 부상자 후송 뭐 이런 모든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없다는 거죠. 그런 것이 정치권에서 최연의 씨도 과거에 뭐 지역구에 뭐 출마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이니까 와서 또 운영을 잘했다고 하면은 그걸 계속 그 경험력을 바탕으로 그걸 계속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데 가버리고 조금 있다가 저 자리에 또 누가 낙하산 하나 내려오겠죠. 이런 식으로 계속 되다가는 그야말로 한국 철도의 발전이 가능한 것인가 이런 아쉬움을 품게 됩니다. 오늘 오전에 발생한 열차 사고의 일지를 저희가 급하게 작성을 좀 해봤습니다. 무궁화호의 사고 일지 함께 확인해 보시죠. 네. 어제 오후 10시 30분쯤에 용산역에서 여수 엑스포역으로 향해 열차는 출발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3시 51분쯤이군요. 전남 여수시 율촌역 부근 A 모텔 앞에서 열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전체 객차가 총 7량, 7칸으로 구성이 됐는데 4량에서 5량 으로 지금 탈선한 것으로 현재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앞서 오전에 발생한 기사에서는 3량 정도만 탈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두 량이 더 지금 탈선한 것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오전 5시쯤 조금 전입니다. 구조대가 출동해서 부상자를 현재 구조하고 있는 구조 작업 중인데 안타깝게도 제일 앞에 기관실에 타고 있던 기관사 53살의 양모 씨는 목숨을 잃은 것으로 현재 보도되고 있습니다. 알려지고 있습니다. 기차가 사고 난 사고 장소를 구체적으로 한번 보실까요? 네, 바로 이 부분입니다. 여수시 거의 다 왔어요. 여수 엑스포역에 거의 다 도착을 했는데 율촌역 부근에서 무궁화호 열차가 탈선을 한 모습을 저희가 지도상으로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무궁화호가 어떤 물체에 정체 모를 물체에 부딪혀서 현재 선로를 벗어나서 탈선한 것으로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전에 발생한 무궁화호 탈선 소식 제일 급하게 저희가 전해드렸습니다. 25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의
사상자가 발생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까지 저희가 전해드리면서 급박한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번에는 저희가 준비한 본격적인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CNN에서 평양의 북한 식당 종업원들의 인터뷰가 보도됐습니다. 그런데 이 남은 종업원들이, 앞서 탈북한 종업원들이 남한 유언에 이끌려서 속아서 대한민국행을 갔다, 납치됐다, 이렇게 주장을 해서 이목을 끌고 있습니다. CNN 인터뷰 영상 직접 한번 확인하시죠. We would never leave our parents, country, and Supreme Leader Kim Jong-un, she says. All of this was planned by our bastard manager and the South Korean, she says. They say their manager lied, telling the women they were going to another North Korean restaurant in Southeast Asia. China has said that your friends crossed the border legally into South Korea. At some point, they had to know where they were going. Why do you think they still went? They had absolutely no choice, they insist. We didn't even have our own passports on us. South Korea's unification ministry tells CNN 13 defectors voluntarily decided. To my loving friends, our leader Kim Jong-un is waiting for you, she says. Parents and siblings are waiting for you. Please come back. 앞서 북한 식당 종업원 13명이 대한민국으로 들어온 것에 대해서 남은 종업원 동료들이 지배인에 속아서 어쩔 수 없이 대한민국 행으로 간 것이다라고 밝힌 건데, 정 의원님, 이들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 조선족 사업가 박 선생이라고 소개한 우리 측 정보 요원이 지배인과 짜고 동료들을 납치해 갔다, 뭐 이런 주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인들도 살교에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죠. 또 CNN은 이제 선택을 불러들여서 평양까지 불러들여가지고 이거에 대해서 선전하게, 서방 세계에 선전하기 위해서 한 의도가 분명하게 보이고요. 저 하라는 내용 자체는 이제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난번 우리가 보도한 대로 지배인이 나머지 여직원들과 함께 탈출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저 친구들한테도 얘기를 나머지 했다는 것이거든요. 근데 3명이 거부했다. 예. 거부했기 때문에 빨리 계획을 앞당겨서 그날 밤으로 바로 상하이로 와가지고 탈 수밖에 없었다라는 정황 자체는 되게 유사하지만은 예. 근데 가장 차이가 나는 점이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납치됐다고 하는 부분인데 그것도 우리가 얘기하고 알고 있는 정황과 똑같습니다. 여권은 지배인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예. 지배인의 주도하에서 남자 직원들의 주도하에서 같이 나왔다는 건 맞고요. 저 세 사람이 거절했다 하는 것도 정황이 맞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 친구들이 지배인이 주도로 여권을 가지고 납치당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예, 오늘 수요일과 금요일의 남자 이계진 전 의원도 함께 하셨습니다. 이 전 의원님, 북한이 우리 측으로 탈북한 식당 종업원, 자국의 식당 종업원을 송환해 줄 것을 요구하면서 북한에 남은 종업원들의 가족을 서울로 보낼 것이다. 납치당한 우리 딸과 딸들을 보고 싶어 한다. 지금 북한이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 정확히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CNN이 저렇게 말했으니까 저것이 사실이다가 아니라 CNN이 그렇게 취재를 해서 객관적 보도를 한 거예요. 예. 이렇게들 주장하더라. 근데 사실 CNN도 이걸 보도하려면 서울에 와서 취재도 함께 했어야 되는 CNN이 서울도 함께 그러고 취재했어야 했다. 또 하나 탈북인데 그런 말 있죠. 국회의원 3사람 데리고 다니기가 벼룩 서말 몰고 다니는 거와 똑같다. 예. 그러면 이 사람들이 당성이 엄청 강한 사람들로 갔잖아요. 그렇죠. 그 13명을 아주 유능한 공작원이 가서 데리고 왔다? 이게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저희들도 아닌 거 알면서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러면은 이미 서울에 온 3만 명이 어떻게 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3만 명도 다 공작으로 데려왔을까요? 13명만 그렇게 했을까요? 이거는 어불성설이에요. 어불성설이다. 저 사람들이 당성이 얼마나 강한데 지배인이 가진다고 합니까? 아니죠. 그 확실히 정리를 좀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예. 3만 명 가까이 지금 와 있잖아요. 왜 그들이 북을 떠나는가를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명쾌한 정리 감사드립니다. 우리 통일부가 종업원 송환을 요구한 주장에 대해서 국제 관례에 따라서 종업원들 다시 북한으로 안 보내겠다 이렇게 밝혔는데 네. 북한이 지금 제안한 것이 평양에 남은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서 만나게 좀 해달라. 그러니까 가족들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데려오게 설득하겠다. 이 제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받아들일 가치도 없지만
이제 만약 가상으로 그들이 온다면 그들도 여기 남고자 할 거예요. 아, 그들도 여기 남고 살 그들도 것이다. 여기 남고 싶을 거예요. 네. 근데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탈북자가 아닌 그 측근 사람들이 CNN이랑 인터뷰한 경우가 흔히 있나요?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굉장히 이례적이잖아요. 저는 이제 이 점에서 두 가지 점이 굉장히 이례적인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러니까 첫 번째는 CNN이랑 인터뷰를 했다라는 점, 그 인터뷰를 한 사람들이 그 같이 이제 근무를 했다는 점에서 이번 탈북이 북한 정권에 끼친 충격도 굉장하구나라는 걸 알 수가 역설적으로. 있었어요. 예, 굉장히 성분이 좋은 사람들이 13명이 집단 탈북을 했기 때문에 많이 조급했고 그래서 이거는 납치야라는 것을 빨리 전 세계에 알릴 필요가 있어서 CNN을 섭외한 걸로 보이는데 네. 충격이 상당히 컸구나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김영민 전 의원님, 네. 북한에 남아있는 종업원들의 가족들을 서울로 보내서 만나게 하겠다라는 것은 이 좋게 말해서 가족들을 만나게 하겠다는 거지 북에 남은 가족을 쉽게 말해서 인질로 삼겠다 이런 예. 것 아닙니까? 고도의 심리전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저는 서울까지 보내겠다. 뭐 실언은 아닌 것 같아요. 만약에 서울에 보내게 된다면 거기에 대해서 여기에 이제 탈북해갖고 대한민국에 정착한 그 탈북자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마음이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리죠. 만약에 서울로 온 사람까지 대한민국에 남겠다라고 하는 순간 북은 이제 그때부터 남한이 이 사람들까지 다 유괴해서 납치했다라고 체제 선전을 할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고 지금 이 순간에도 13명의 탈북자분들은 가족 얘기를 하니까 또 마음이 떨리고 굉장히 불안하고 불편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지금 현재로서는 대한민국의 매체를 접근하고 있지 못하는 상황이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 참 북한이 정말 이 야비하고 못되고 못되다. 못난 짓만 골라서 한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예. 일단은 그 미경식당에 같이 있었던 직원들이 일부는 우리로 왔고 일부는 또 부로 돌아갔는데 저는 그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됐을까가 참 고민이고 걱정도 됐었거든요. 같이 집단 책임을 물어서 처벌하지는 않을까 예. 생각인데 뭐 아직까지는 표정이 그렇게 썩 나쁘진 않은 것 같아서 저분들이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단순히 이 순간이 끝이지 않고 정말로 북한이 우리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 북을 제대로 봐야 됩니다. 저기 있는 사람들 그리고 남한으로 왔던 13명의 가족들이 과연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 1년, 2년, 3년이 지난 순간까지 아주 무사하게 생존해 있는지 예. 혹은 이런 탈북에 인한 사건으로 인해 갖고서는 연대 처벌을 받지는 않는지에 대해서 오히려 북이 그것들을 전 세계에 입증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저는 역으로 북에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국제사회가 지금 북한에 남아있는 탈북자들의 가족일 생사를 어떻게 보장하는지를 국제사회가 뚜렷이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뭐 한 두세 가지로 저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게 세제 내부용이 클 겁니다. 우리 서울에 있는 사람들 보라는 것도 있고 탈북해서 들어온 사람들 보라는 것도 있지만은 북한 내부에 이제 인민들 보라고 이렇게 한 것도 이제 크게 있을 것이고 두 번째로 좀 지적하고 싶은 게 그때도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분들 뭐 납치 이런 건 어불성설인데 왜 이걸 이렇게 막 공개를 하느냐. 통상적으로 1, 2년이 지나서도 잘 안 하고 그러는데 하루 이틀 만에 했을 때 바로 지적이 됐던 게 안에 있는 사람들의 이제 안위 문제, 그다음 남아 있는 사람들의 문제 같은 게 결국 그 우려가 드러나는 건데 이 부분은 우리 정부에서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북한 얘기 나와서 말인데 윤태곤 실장님, 북한이 또 주장 한 가지를 했는데 좀 이상한 주장이에요. 우리나라가 그렇죠. 북한에 산불을 내기 위한 의도적인 장비들을 풍선에 담아서 날려보냈다. 그러니까 이건 지금 우리 그림이 준비 안 돼 있을 건데 네. 이 보면은 큰 풍선 밑에 이렇게 달아가지고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예. 대북비라. 예, 대북비라하고 거기 뭐 1달러짜리 지폐도 네. 있고 그렇죠. 라디오도 있고 생필품도 있는데 거기 이제 타이머하고 인화장치가 들어가긴 해요. 왜냐하면은 이게 바람하고를 계산해가지고 한 4시간 정도 있다가 이 풍선하고 밑에 부분이 떨어져가지고 팍 퍼져야 되니까 그걸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예. 타이머하고 인화장치가. 그게 이제 아주 가물었을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불이 뭐 붙기도 하는데 산불 이렇게 간 전례도 없는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한 뭐 이야기인 것 같은데 근데 하나 조금 저는 이 두 가지 다 깔려 있는 게 북한이 이제 제가 한번 그런 말 했지 않습니까? 4월 말부터는 대화 국면 내지는 이런 쪽으로 갈 것이다. 긴장 국면에서 이 부분이 말하자면 도발보다는 자꾸 이렇게 시비를 걸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네. 부분들의 시그널이라고 보는 것도 좀 적절할 것 같습니다. 북한의 두 가지 주장, 오늘 아침에 제기된 두 가지 주장은 모두 허위 주장인 것으로 저희 돌직구쇼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첫 번째 돌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옥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는 옥시의 만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나보시죠. 옥시의 만행 수준의 은폐 의혹, 대체 어디까지 드러날 것인가? 우리 검찰은 영국 본사까지 수사할 방침이다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옥시의
만행에 대해서 저희가 크게 세 가지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오늘 새롭게 드러나고 있는 가장 충격적인 만행 첫 번째부터 곧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옥시 측에서 서울대학교에 의뢰한 실험 결과 임신쥐가 잇따라 폐사한 것으로 연구 결과 드러났는데 옥시에서 이 치명적인 실험 결과를 고의적으로 숨기고 경찰에 다른 실험 결과를 제출했다는 것이 어제 한 방송 매체의 단독 취재 결과 확인이 됐는데 김병민 의원님, 예.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굉장히 악의적인 행태를 볼 수 있고요. 서울대학교 호소대 얘기를 저번에 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 이제 서울대학교에 관련된 얘기고 2011년으로 시계를 돌려보면은 2011년도에 질병관리본부에서 그해 8월에 이 옥시에서 만들어낸 가습기 당번제가 결국은 이 피해가 연관성이 있다라는 내용을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결국 옥시는 이거를 반박할 증거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체적으로 서울대학교에 의뢰를 하게 되죠. 예. 근데 서울대학교에서 1차 보고서 실험에 따른 결과 보고서를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실험을 하게 됐을 때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하게 됩니다. 예. 왜냐하면 우리가 가습기를 쓰는 사람들의 대다수가 임산부거나 혹은 아기들일 수 있기 때문에 사망자의 상당수가 임산부 아기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험의 대상으로 또 그냥 쥐가 아니라 임신한 쥐를 대상으로 실험을 했는데 예.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임신한 쥐의 아이들, 새끼들이 전부 폐사했다라는 거죠. 그 어허. 실험에서. 이게 1차 보고서의 결과 내용인데 이거를 묵살해버리고 2차 보고서에는 실험 대상이 임신한 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쥐 대상이었거든요. 임신하지 않은 쥐. 네, 그 2차 보고서만을 대상으로 결국 검찰이 증거를 제출하게 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 거죠. 문제가 예. 없다. 근데 그 2차 보고서에서도 더 놀라운 점이 하나 있는데 여지까지 우리가 이 옥시 가습기 당번제 요걸 인해서 얻은 피해가 이 폐에 대한 폐 질환으로만 보여지는데 이 2차 보고서에서는 신장이나 간장 그리고 심장과 같은 다른 장기에 영향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의심이 보여진다라는 겁니다. 예. 지금까지 이 가습기 살균제 때문에 사실상 피해를 본 분들도 계시고 내가 혹시 피해를 보지 않았을까 걱정, 우려하는 분들도 계실 건데 심장에 의한 피해 이런 부분들은 바로 즉각적으로 드러나지 않는 만약에 우려가 된다라면은 이것 또한 명쾌하게 앞으로 더 우리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러니까 2차 조사 결과에도 임신부만이 피해자가 아니라 임신하지 않은 다른 여성이라든지 아니면 남성에게도 신장, 간장, 심장에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결과가 제출이 된 건데 일단 1차 보고서를 은폐한 점에서 옥시의 의도를 좀 살펴보면요. 정성희 위원님, 임신한 쥐가 상당수 폐사됐다는 결과를 옥시가 받아들었고 이 결과가 검찰에 제출된다면 104명이 사망했다는 게 우리 제품 탓이구나라는 것이 입증이 되기 때문에 옥시 측에서 고의로 보고서를 숨긴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왜 서울대 교수한테 뒷돈을 줬는지가 좀 이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사실 교수가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기는 쉽지가 않았을 거예요. 실험 환경에서. 근데 이제 보니까 임신한 쥐에 대한 실험 보고서를 숨기고 임신하지 않은 쥐에 상대적으로 인과관계가 좀 약한 것을 제출을 함으로써 이 전체적인 검찰 수사에 대한 혼선을 주고 자신의 잘못을 은폐하려고 한 의혹이 이제 오늘 드러났고요. 이제는 뭐 빼도 박도 못하게 옥시라는 그 기업이 문제가 있다는 것이 만천에 드러난 것이죠. 옥시가 굉장히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고의적으로 실험 보고서를 은폐했다라는 행실이 구체적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옥시의 만행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 만행으로 이어집니다. 떠밀리듯 임면 옥시, 검찰 수사가 가속화되니까 임면 옥시. 이제 와서 영혼 없는 이메일 사과문만 게재했습니다.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는데 임순 변호사님 어떤 사과를 한 겁니까? 이제 와서. 옥시가 그동안 언론하고의 접촉을 계속해서 피했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드디어 언론인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이메일을 보냈는데 총 855자, 문장으로 따지면 한 3문장 됩니다. 예. 해서 뭐라고 아주 간단하게 뭐라고 보냈냐 하면은 좀 더 일찍 소통하지 못하여 피해자 여러분과 가족분들께 실망과 고통을 안겨드리게 된 점에 대해서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뭐 등등 적극적인 해결 방법을 찾고자 노력해 왔습니다라고 했는데 예. 받아본 사람들의 이야기가 진실성을 찾기는 어려웠다라는 건데 내용도 내용이지만 더 큰 문제는 회사 대표 이름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요. 예. 임원의 이름으로 보낸 것도 아니고요. 한국법인의 홍보 담당자 한 명과 홍보 대행사. 홍보 대행사 직원의 연락처를 적은 채 보낸 것입니다. 아하. 이제 이걸 보고 이것이 어떻게 회사
옥시가 정말 사과하고자 하는 진정성을 이 메일에서 어떻게 느낄 수가 있느냐. 예. 다분히 어쩔 수 없이 보낸 티가 너무 많이 난다라는 거고요. 그렇다는 말은 옥시의 이름으로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홍보 대행사에게 돈을 주고 야 여론이 이러니까 어떻게 사과문 만들어서 기자들한테 뿌려 이렇게 하고 말았다는 딱 거죠. 그거죠. 딱 그거인데 참고로 조금 전에 앞에 그 치명적인 독성이 입증됐다라는 결과를 숨긴 옥시에 대해서는 어떤 죄를 물을 수 있는지를 조금 생각을 해봤는데요. 예. 그 죄는 아마 안타깝게도 살인죄는 힘들 겁니다. 만약에 2001년도부터 그런 보고서가 나왔는데도 팔았다면 살인죄로 규율 가능하겠지만 이미 문제가 발생한 이후 우리 제품 문제 없어요라는 걸 입증하려고는 과정에서 아니구나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증거인멸죄에 해당될 수 있고 증거인멸죄에 해당된다. 또 하나는 아마도 그 다음에 근데 그렇게 유해성이 입증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제품에 인체 무해함이라는 문구를 써서 팔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건 이제 허위 표시 광고가 되겠죠. 허위 광고 표시. 그 정도의 죄로 지금 아마 의율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딸랑 855글자의 사과문만 옥시가 게재를 했어요. 인터뷰 시장님. 게요. 뭐 이제 그런 흔히들 하는 말 중에 서양에서는 이제 뭐 사과한다 이런 말을 잘 안 한다. 그렇게 된 법적 책임을 인정하는 거기 때문에 보통 뭐 리그레트, 아프로자이즈 이런 말 잘 안 쓴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 이야기고요. 요새는 별로 그렇지도 않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게 뭐 일은 터진 거랑 이 대응을 좀 분리해서 보자면요. 3대 원칙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직접 한꺼번에 빨리 해라. 사과를. 이제 사과에 뭐 3대 위기 관리의 3대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직접도 아니고 한꺼번에도 아니고 또 뭡니까 이제 한참 늦게 빨리도 아니고. 빨리 이건 뭐 그렇다 치더라도 검찰 수사가 이렇게 된 마당이니까 예컨대 문제가 발생하고 법적 책임이 드러난다 모두 우리가 책임지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게 뭐가 잘못되는 거겠습니까? 그것도 어차피 가정법이거든요. 그렇죠. 법적 책임을 져야 될 일이 있으면 다 지겠다라고 하는데 고의적 책임을 예. 지겠다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은 뭐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오히려 사람들이 이제 고를 지르게 되는 건 거죠. 소위 맞을 골지르는 사과문이다. 맞고 4대 맞게 되는 건데 이해가 안 되네요. 예, 옥시의 만행 수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또 있습니다. 어떤 건지 만나보시죠. 그러니까 소비자들이 성났습니다. 옥시 제품 안 사겠다. 불매 운동을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론도 성났고 소비자도 성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옥시 측에서는 보상금을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만 하고 있습니다. 정성희 위원님, 화날만 하죠. 소비자들이 옥시 제품이 꽤 많더라고요. 그 가습기 요번에 그 하는 살균제 말고가 살균제가 차지하는 옥시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가 안 됐다 그래요. 저도 알고 보니까 뭐 섬유 유연제나 뭐 여러 가지 제습제 해가지고 굉장히 제품이 많다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이거는 가만둬서는 안 된다. 이 제품에 대해서 불매 운동을 하겠다고 읽고 있는데요. 오늘 제가 흥미롭게 읽은 기사는 한겨레 기사인데 여기에 옥시에 근무했던 직원의 인터뷰예요. 예. 내부 고발자죠. 내부 고발자인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원래 과도한 비용 절감하고 안전 불감증이 이런 사태를 불렀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무슨 얘기냐면 처음에 옥시가 가습기 제 살균제를 만드는 건 94년도부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2001년도까지는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가습기 살균제의 성분이 이 성분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말씀드린. 그런데 이게 영국에서 이걸 인수한 다음에 비용 절감을 위해서 좀 더 싼 걸 써라. 그러니까 지금 문제가 말한 이 제품을 쓰게 된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이 안전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원가를 절감하기 위해서 좀 더 싼 것을 쓰다 보니까 이렇게 했다는 것이 이제 내부 고발이 나왔고요. 예. 그다음에 안전 불감증이나 아까 홍보에 대한 그런 대응. 그 다음부터는 이 제품만 팔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아무 일도 안 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런 생활용품을 만드는 회사는 역시 제품의 안전성이 제일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유통회사니까. 근데 그렇지가 않고 그 회사의 어떤 라인이 법무팀을 중심으로 꾸려졌다는 거예요. 네. 법률 자문을 하는 사람들이 결제를 받고 그러니까 어떻게 리스크를 최소화하면서 제품을 많이 파는 데만 초점이 있었지 이거에 대해서 책임지는 것이 전혀 없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났다라는 내부 고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황당하네요. 저는 오늘 서울신문의 기사가 유독 마음에 와닿더라고요. 바로 이제 살균제 피해자 아버지를 인터뷰를 한 건데 네. 처음에는 감기인 줄 알았다라는 거예요. 애가 자꾸 콜록거리니까. 근데 이제 감기는 일주일 정도면 낫잖아요. 맞죠. 근데 안 낫는 거예요. 전혀 차도가 없이 애가 더 힘들어하는 거예요.
당연하죠. 왜냐하면 그 화학 유해 물질이 계속 호흡기로 들어오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애는 얼굴과 입술은 점점 하얘지고 맥없이 자꾸만 처지는데 그 애를 들쳐안고서는 이 병원을 가도 원인 불명, 저 병원을 가도 원인 불명이 됐다는 거죠. 근데 너무도 다행히 이 경우는 이 집 같은 경우는 엄마가 간호사인 덕분에 그래도 어떻게 빨리 조치를 해서 아이가 생명에는 위협은 없지만 지금도 계속 폐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하는 건데 정말 안타까운 게요. 이게 덴마크 예도 들었지만은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민사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생기면 회사가 문을 닫을 정도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해야 됩니다. 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문제가 1번 민사적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없기 때문에 한 사람당 죄송합니다만은 몇 억 정도면 손해배상금이 끝나버려요. 예. 이렇다는 민사적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형사적으로는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형사는 개인의 불법행위만 규율하고 있지 법인의 불법행위는 양벌 규정이라 해서 조금 예외가 있는 경우 외에는 크게 어떻게 규율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피해가는군요. 근데 요즘엔 법인에 의한 불법행위가 훨씬 많거든요. 예. 개인이 무슨 수로 146명을 죽이겠습니까? 예. 법인이니까 가능한 건데 이 법인은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는 따라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하든지 예. 형사적으로도 법인을 어떻게 강하게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을 도입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좋은 지적 임선 변호사께 해주셨습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옥시만행 3가지 보셨습니다. 임신한 쥐가 잇따라 폐사한 잘 봤어요. 실험 결과를 숨기고 서울대 교수에게 뒷돈 주고. 네. 그래서 한 3가지 좀 얘기하려고 지금 생각했는데, 하나는 검찰이 수사하는데 어떻게 5년씩이나 시작하는데 그거 진짜 잘못한 겁니다. 수사 당국이 그러면 안 되고, 또 하나 무독성을 증명하기 위해서 쥐 실험을 했다는데 시판하기 전에 이런 실험을 해야지 사람이 죽으니까 이런 실험을 한다는 게 이게 앞뒤가 됩니까? 앞뒤가 안 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또 하나는 불매운동 얘기하는데 우리 불매운동 말로만 너무 잘하고 실제 실효 하나도 없어요. 예. 냄비에 냄비. 불매운동을 해서 기업 하나 쓰러뜨려 봐야 이게 되거든요. 예. 우리 우유 불매운동 계속 하고 있습니까 지금? 그다음에 과자 불매운동 하고 있습니까? 그다음에 이거 불매운동 하자는데 이거 될 것 같습니까? 조금 있으면 다 잊어버릴 거예요. 하면은 제대로 해야 됩니다. 제대로 하자. 네. 네. 옥시의 만행에 대해서 저희 도직구쇼에서 고발했습니다. 이번엔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직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어떤 소식일지 만나보시죠. 보수단체로 알려진 어버이연합에 정경련 경제단체에서 수억 원의 후원금이 지원된 정황이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배후에 청와대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혹도 포착이 됐습니다. 여인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증총궐기나 역사교과서 국정화 반대 등 진보단체의 시위에 맞불 시위를 벌여온 어버이연합. 전국경제인연합회로부터 1억 2천만 원이 어버이연합의 차명단체로 보이는 기독교선교복지재단의 계좌에 송금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서울중앙지검에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전경련이 억대의 자금을 보수단체에 일단 지원을 해서 국민들 어떤 이념 주장, 또 국론 분열, 또 사회 통합을 저해하는 활동들을 했다는 의혹이. 경실련은 어버이연합이 정경련에서 지원받은 돈을 단체 운영비와 집회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경실련은 정경련이 이사회 의결 절차 없이 특정 단체에 자금을 지원했다면 경실련 회원사인 대기업에 손해를 끼친 업무상 배임죄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또 차명 계좌를 통한 탈세와 금융실명법 위반 혐의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 청와대가 보수단체의 집회를 유도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는데 정영국 청와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채널A 뉴스 여인선입니다. 지금 제기된 정황과 의혹이 크게 두 갈래입니다. 두 가지를 좀 나눠서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텐데, 첫 번째는 정경련, 경제연합 단체죠. 대기업 그룹들이 모여서 만든 정경련에서 차명 계좌로 어버이연합에 일종의 후원금을 지원했는데 그게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윤 실장님? 자, 과거에도 정경련 및 대기업에서 좀 강경 보수단체 후원금을 낸 게 약간 시비가 된 적은 있어요. 예. 근데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건 할 수 있는 거죠. 그 목적을 가진 이제 사단법인에다가 기부를 할 수 있는 거고, 거기에 대해서 또 비판을 받은 비판에 대해서 책임지는 건 되는데, 이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게, 좀 위장
업체라고 해야 되나요? 위장 사단법인 활동이 전혀 없고 거기에 사단법인이면 저도 이제 사단법인에 관여하고 있는데 5명 이상 이사가 있어야 됩니다. 등기사들한테 물어보니까 나는 그런 단체 뭐가 뭔지 모른다. 아마 목도장 같은 거로 파서 했겠죠? 거기에 이제 정경련 돈이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빠져나가서 어버이연합으로 가고 그리고 어버이연합으로 가서 이제 상당 부분은 이제 집회 시위하는데 이제 일당으로 지급이 됐다. 집회를 하는데 일당을 주는 거는 뭐 현행법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이제 여론에 대한 조작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하나 더가 뭐냐면은 또 중요한 게 청와대가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거거든요. 이 이명박 정부 때도 한번 시비가 된 적이 있습니다. 4대강 관련 이렇게 뭐 찬성 집회를 해달라는 연락을 청와대에서 받았는데 이거 양심상 못하겠어가지고 폭로를 한다 이런 보도가 한번 있었는데 저는 개연성이 있다고 보는 게요. 어버이연합 같으면 이제 많이 어르신들이지 않습니까? 흔한 말로 이제 돈 없고 백 없는 분들이 많아요. 이분들이 이제 정경련의 이승철 상금 부회장, 뭐 이런 정경련 수뇌부하고 연결될 고리를 찾기가 참 어려울 거예요. 어버이연합과 정경련의 상관고리. 네. 그럼 이제 누군가가 이게 연결을 시켜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뜻 있는 분과 돈 있는 분을 연결을 시켜주는 사람이 있겠죠. 그거는 이제 또 상당한 이제 권력이 있는 분이 아까 제가 이제 뭐 MB 정부 때도 그런 사례가 있었다 말씀드렸자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 뭐 국민소통행정관실에 이제 뭐 HC라고 나오는데 어버이연합 쪽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재밌는 게 청와대가 자신들이 공격했다, 폭로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 그랬냐?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해 합의에 대해 가지고 찬성 집회를 해달라고 이렇게 오더가 왔는데 우리가 양심상 그건 도저히 못한다. 우리 민족적인 감정이 강한 쪽이다라고 하니까 거기서 앙심을 품고 이걸 뭐 언론에 폭로를 했다라고 어버이연합 쪽 핵심 인사는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참 점이 가경이죠. 서로 사실 공방을 벌이고 있고 일단 어버이연합과 청와대 측에서는 청와대가 배후에 있다라는 의혹은 사실 무근이다. 그리고 언론에 인터뷰한 그 핵심 관계자는 어버이연합 측에서는 우리 쪽 사람이 아니다라고 현재 부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크게 두 갈래로 나눠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가지 부분에서 다 지적을 해주셨는데 김병준 의원님 첫 번째부터 다시 돌아가면 정경련이 이른바 보수단체에게 정치 후원금을 준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진 않지만 어버이연합이라는 간판이 달린 단체에게 떳떳하게 준 게 아니라 어버이연합이 아닌 다른 단체에게 돈을 주었는데 사실상 그것이 어버이연합 쪽으로 돈이 들어갔다.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소위 은어로 쿠션 준다라고도 얘기를 하잖아요. 아, 쿠션 준다. 당구 칠 때. 이렇게 돌려갖고서는 건넨다라는 얘기인데 사단법인의 돈을 건네는 게 큰 문제는 되지 않는데 앞서 말한 것처럼 비전 코리아인가요? 이렇게 사실상 활동을 하지 않는 단체에다가 돈을 줬던 거 자체가 문제고 준 단체가 다시 그 돈을 본인들의 목적 활동에 맞게 쓰지 않고 또 다른 어버이연합에 돈을 줬다라는 것 자체가 또 이제 두 번째로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여기서 이제 인위적인 여론 조작에 대한 문제를 조금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나가서 보수적인 활동, 진보적인 활동, 본인들의 목소리를 내는 거 되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나의 의지에 의해서 목소리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군가의 사주에 의해서 혹은 누군가의 지시에 의해서 또 누군가로부터 돈을 받고 활동을 한다라면 대한민국에서 그런 식의 그 사회 단체들, 시민사회 모임들은 진보 보수 할 것 없이 정말 이제는 좀 정리가 될 때가 왔다고 보고 이게 우리가 행자부라고 하죠. 중앙부처에다가 등록을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광역자치단체에 등록도 할 수 있는 시민단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정부는 또 보조금을 주죠. 아까 말했던 그 시민단체 같은 경우는 중앙정부로부터 올해 한 3천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또 받아서 활동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단체들 정말 샅샅이 조사해서 걸리게 되면은 아마 제대로 활동하는 단체들 10분의 1에 불과할 겁니다. 이게 사실은 이념적으로 왼쪽이냐 오른쪽이냐 할 거 없이 모두 이 대한민국은 시위 집회 자유가 있지만 그 시위 집회 진정성이 문제가 됐는데 앞서서는 뭐 미국산 소고기 문제 때나 아니면은 뭐 세월호 사건 때도 이른바 왼쪽에 있는 집단 전문 시위꾼들이 조작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됐는데 이번에는 또 오른쪽에 문제네요. 이거는 이제 정부가 이제 개입했던 이제 관제 데모 시비가 있는데요. 그 증거가 오늘 아침에 좀 몇 가지 나왔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어버이연합 시위 같은 경우는 뭐 우리 길거리에서 하는 것도 저는 많이 봤어요. 뭐 거리에서 하는 시위다, 뭐 우리도 핵무장하자, 막 이런 거 많이 봤는데 그런 것보다는 오늘 문제를 삼고 있는 거는 어떤 보수 쪽한테 좀 불리한 판결이 나왔을 때 그 판사의 집 앞에서 했던 시위가 되게 많더라고요. 예. 예를 들어서 뭐 강기가 민노당 민노당 대표에게 우제를 선고한 서울 남부지법 이동현 판사의 자택으로 몰려가서 아침에 시위를 했다든가. 근데 이 판사는 가족과 떨어져서 원룸에 살고 있었대요. 예. 그러니까 일반 공식적인 여기에서는 이게 주소가 거의 안 나오는데 아침부터 했다든가. 또 뭐 나머지 이용훈 대법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 같은 경우도 출근 차량 집 앞에서 했다든가. 누군가가 굉장히 개인정보를 주지 않으면 좀 곤란한 시위가 보통 우리가 그런 거는 몰라서도 안 하고 또 해서는 안 돼요. 예. 개인 영역은 보호해야 되거든요. 그다음에 정현주 KBS 사장의 집 앞에서 했다든가 이런 경우는 보통 시위할 때는 그런 거는 좀 금도입니다. 집에 가서 하는 거는. 왜냐면 가족이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런 개인정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쏙쏙 그 정보를 알고서 그 집 앞에서 했는지. 그래서 이거는 좀 관제대모의 예. 냄새가 풍긴다는 것 때문에 이제 좀 문제가 더 되고 있죠. 바로 두 번째 의혹이 바로 그 부분인데 관계자들은 청와대 정무수석실 산하 국민소통 비서관실에 근무하는 H 행정관을 지목을 했습니다. 청와대 H 행정관이 이렇게 데모를 좀 해달라라고 이른바 오더를 내렸다라는 의혹인데 청와대는 부인했지만. 전 모르겠어요. 그런데 정윤주 사장 집이 어디에 저도 가서 데모할 일이 있는데. 아, 그렇습니까? 개인적으로. 하여튼 그렇고. 이 좌든 우든 참 시위가 많았죠. 많았죠. 그리고 규모가 엄청 큰 것도 있었고. 근데 이것을 뒤에서 누가 뒷돈을 나쁜 의도로 댔다면 정당성이 없죠. 정당한 일조차 정당성이 없어지지요. 네. 그런데 텔레비전이나 이런 데서 뉴스 화면이나 이럴 때 볼 때 그 많은 시위, 엄청난 규모의 시위를 보면서 국민들은 저 돈 어디서 났을까? 늘 그 생각합니다. 저 맞습니다. 돈 어디서 났을까? 정당한 돈일까? 그렇지 않을까? 이번에 어버이연합뿐만 아니라 과거의 모든 시위에 그런 정당하지 않은 돈에 의해서 여론을 오도하려고 하는 이거 후진국 아닙니까? 후진국. 후진적인 행태다? 진짜 후진국입니다. 이거 벗어나야 됩니다. 이번에 계기가 예. 혹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예, 임수연 변호사님. 정경련이 지금 도마 위에 다시 올랐습니다. 왜 차명 계좌로 확인도 안 하고 수억 원의 후원금을 냈느냐? 지금 정경련이 당했죠. 당했죠. 정경련은 구체적인 답변을 피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네. 아마 할 말이 없겠죠.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왜냐하면 차명 계좌를 통해서 돈을 세탁한 정황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 정경련이 그 복지재단에 돈을 입금하는 순간 어버이연합의 총무가 그다음 자기 개인 계좌에 넣는다거나 아니면 다른 보수단체에 이체를 시킨다거나 한 정황이 너무 명백하기 때문에요. 저로서는 사실 당혹스러울 정도였어요. 예. 왜냐하면 정경련의 명의로 직접 넣었다는 점에 깜짝 놀랐거든요. 정경련이 단독 입금자. 네. 정경련. 네, 회사에 저도 좀 그랬어요. 네, 저도 깜짝 예. 놀라서 이렇게까지 안일하게 했다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해왔고 들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예. 믿음이 있기 때문에 더 안일하게 했겠죠. 예. 근데 그동안 이제 뭐 인터넷 네티즌들 보면은 서로 각종 진영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가 너 알바지? 날 알바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가 알바구나. 너 사발면은 먹고 일하니? 니네 쪽은 사발면 주니? 우리는 사발면 안 준다. 뭐 이러면서 서로 결국 둘 다 알바인 공격하던데 것으로 드러났군요. 정말 알바들이 많았군요. 네. 당구를 칠 때도 저희가 쿠션의 개수가 중요합니다. 1쿠션보다 2쿠션, 3쿠션을 더 고급 기술을 알아주는데 이건 3쿠션도 아니라 1쿠션 수준의 촌스러운 행태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다음 도입구 신문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새누리당 원로들이 분노를 했습니다. 원유철 원내대표는 연신 죄송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원로들이 어떻게 꾸짖었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뭐라고 사과했는지 그 영상 직접 한번 만나보시죠. 어머니 벌써 오셨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먼저 온다고 했는데 먼저 정말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다는 말씀, 그 사죄의 말씀 올립니다. 김수환 전 의장 비장한 역사의식을 가지고 20대 총선을 치러야 하는 집권당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일이 원색적인 막장 드라마를 국민들 앞에 보여주고 말았습니다. 참담하기 그지 없습니다. 우리나라 헌정사상 집권당의
원내 제1당 자리를 내주는 일은 아마 드문 일일 것입니다. 한 새누리당 원로는 우리 애도야 새누리 안 찍었다. 이렇게 원유철 원내대표를 질타했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묵묵부답으로 고개를 숙였다라는 내용도 보도되고 있는데 원유철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라고 밝힌 이후 사건을 수습하는 과정에서 이제는 김병민 전 의원님 좀 안쓰럽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진정성이 조금은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지금은 공식 직함이 대표 권한대행일 겁니다. 그렇죠. 최고위원 다 사퇴했기 때문에 누군가 당을 이끌 사람은 필요하고 대표 권한대행으로 있는 거라 새누리의 소위 말한 큰 어른들, 고문단을 모셔갖고서는 참 죄송하다는 말씀도 드리고 여러 의견들을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이분들이 말했던 참패의 원인 딱 한 가지였습니다.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것처럼 막장 공천에 국민이 분노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권철영 상임 고문 얘기입니다. 우리 애도 새누리당 안 찍는다. 보통 아버지, 어머님 이 새누리당에 큰 어른들이 있으면 그 자제분들 같은 경우는 집안의 분위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따라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번에는 맞아. 어제 그저께 새누리당 여의도연구원에서 이런 또 조사를 했거든요. 나름대로 참패 원인을 분석하면서 야당 인사들 불러다가 왜 새누리당이 참패했는지 얘기하니까 그 자리에 김병민 의원 계셨죠? 저도 있었고 되게 재밌었던 얘기가 하나 있는데 소위 말해서 보수를 자청하는 사람들이 참패 원인을 뭐라고 꼽았냐면 쪽팔려서 새누리당을 찍을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가 그날 굉장히 귀에 울렸거든요. 소위 쪽팔려서 그 문건에 있었습니까? 내가 보수인데, 보수인데도 불구하고 도저히 쪽팔려서 새누리당에 손이 안 가서 못 찍었다라는 얘기인데 이 원로분들이 했던 얘기도 비슷한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김수환 전 국회의장 같은 경우는 이제부터 개파를 초월해야 되는데 그 개파 초월하려면 누가 해야 되냐? 결국 대통령이 개파 초월에 대한 선언을 해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졌는데요. 약간 아쉬운 부분들 저희 원로님들께 한마디 드리고자 싶은 거는 상황이 유승민 원내대표 잘라내면서부터 막장 공천 드라마가 시작될 때 원로분들이 나서서 사태를 정리해 주셔야 되는데 공천 파동 다 끝나서 당이 초가상간 불 다 태우고 난 지금에 와갖고서는 이런 얘기 하시는 것도 사실 조금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짧게 두 가지 이야기를 해볼까 싶은데요. 김수환 아까 전 국회의장이 성명서 같은 걸 읽었지 않습니까? 되게 진정성이 느껴지는 게 아들은 마포에서 낙선하시고 이제 딸은 그 동자에서 경선에서 떨어지셨거든요.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그 패배 이게 얼마나 이게 와닿겠습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원유철 원내대표 좀 진정성 느껴진다 말씀하셨는데 같은 식당에 김무성 대표가 있었대요. 시간은 약간 다르게 다른 팀하고 원유철 원내대표가 이제 지금 말하자면 액바지 무녀 비슷하게 해가지고 다 욕을 먹고 있는 건데 제 경험상 제 선거 때 어른들이 와가지고 똑바로 해 하면 야단치는 경우들이 있어요. 밑에. 그러면서 여기 높은 사람 책임자 나오라고 해가지고 이제 한번 제가 이렇게 나가니까 그래 높은 사람 왔네라고 하면서 저한테 막 야단치시는데 야단치는 걸 이렇게 듣고 있으면서 나한테 높은 사람 왔으니까 우리 기분이 풀렸어라고 하니까 또 기분이 살짝 좋기도 하고 그런 이중적인 느낌. 원유철 원내대표도 약간 그런 마음이 아닐까. 아까 늦었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사실은 저 어른들을 모시는 건 현직 사람들이 하는 일이거든요. 갑자기 전화해서 이래봤자 노인들이 굉장히 화내고 서운한다는 그런 느낌이 드니까 사실은 평소에 모시면서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게 맞고요. 어저께 많은 분들이 이제 어르신이니까 대통령에 대한 책임이 많이 나온 것 같아요. 사실 누가 밑에서 지금 대통령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데 저 나이들도 있고 경륜도 많으니까 대통령한테 책임이 있다는 얘기가 많이 나온 것 같은데 대통령께서도 좀 어르신들을 모시면서 평소에 좀 조언을 들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 대통령이 한 번도 저 전직 대통령을 모시거나 식사를 하거나 이런 적이 없거든요. 원로에 대해서 좀 나라가 어려울 때는 이렇게 귀담아 그런 얘기를 듣는 게 고언을 듣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이 타이밍에서 도지구쇼의 코너 속 코너 하나 선보이겠습니다. 제가 신문 읽어주는 남자로 알려졌는데 오늘 이 순간만큼은 이렇게 이름을 바꿔봤습니다. 이름하여 시 읽어주는 남자. 봄이니까 시적이지 않습니까? 원유철 원내대표가 본인의 SNS에 자작시 한 편을 올렸습니다. 시를 원유철 원내대표가 한 편을 멋있게 쓴 겁니다. 새누리당의 총선 참패와 그리고 새누리당의 막장 공천 등에 대한 소회가 이 자작시 안에는 담겨 있습니다. 시 읽어주는 남자로 제가 부드럽게 여러분께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원유철 작. 숙명처럼 다가온 운명.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날 정말 모든 걸 다 내려놓겠다고 다짐했건만
숙명처럼 다가오는 또 다른 숙명. 그래. 그렇다면 모든 걸 던지고 그 순간은 온몸을 던진다는 각오로 헌신을 했건만 성남 민심의 파도엔 내 몸뚱이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했다. 눈 깜짝할 만큼 짧은 기간일지라도 정성을 다해 상처받은 분들께 위로가 돼야겠다. 원시원 원내대표 시 참 잘 씁니다. 이기진 전 의원님, 네. 아나운서 대선배님이시니까 원시원 원내대표의 시 이른바 숙명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문학을 전공했거든요. 예. 근데 이런 시를 목적시라고 그러죠. 목적시입니다. 목적시. 나 뜨겁습니다. 양독한 사람. 이건 시도 아니죠. 예.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 흘린 것 같은데 이런 거 하지 마십시오. 왜 이런 걸 합니까? 예. 그냥 잘못했다고 하는 게 낫죠. 그리고 맨 끝에 표기법도 틀렸어요. 아, 그렇습니까? 뭐라 그랬더라? 맨 끝에 뭐라 그랬지? 따뜻한 상처받은 분들께 위로가 돼야겠다. 위로가 돼야겠다. 돼야겠다. 그 돼지라고 쓸 때 돼자를 써야 되거든요. 예. 그 맞춤법도 똑바로 못 하셨어요. 급하긴 급한 모양인데 진정성을 보여야지 이런 목적시를 써서 안 됩니다. 그러네요. 그리고 예. 새누리가 패한 원인을 꼭 연구하고 분석해야 됩니까? 다 알잖아요. 채널A만 쳐다봐도 알잖아요. 예. 뭘 이걸 돈 들여서 연구를 합니까? 왜 졌는지 다 아는데 예. 참 이상한 짓들 하는 거죠. 돼야겠다는 이제 되어야겠다의 그렇죠. 준말이기 때문에 되어야겠다의 준말은 돼야겠다라고 쓰는 것이 옳은 표기법입니다. 그렇죠. 네. 요거는 또 원시원 원내대표가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아니 나는 시는 사실 그 자체로 시로 읽어야 되는데 우리 뭐 이기진 전 의원께서 이것은 목적시라고 말씀하시니까 또 촌스러운 짓 하나 해보면은 예. 또 시를 또 분석하는 거 좀 다르잖아요. 재밌죠 그런 게. 예. 자, 그 숙명 이제 제목이 숙명처럼 이제 좀 다가온 올라가겠습니다. 운명. 숙명처럼 예, 이제 첫구, 예. 예, 이제 피할 수 없으면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뭐 그 다음에 모든 걸 내려놓겠다고 했지만 또 내 맘대로 안 된다. 요게 이제 숙명처럼 다가온 또 다른 숙명은 예. 비대위원장. 예. 예. 그 제가 볼 때는 이런 시를 분석한다는 것도 우습지만 뭐라 해야 되나 이거 내 탓이 아니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사람이 운명론을 얘기를 할 때는 내가 그럴 생각이 아니었는데 운명에 휩싸였다. 예. 그러니까 내 의지가 아니었다는 얘기를 할 때 이렇게 운명이나 숙명 얘기를 하거든요. 예. 숙명론자나 운명론자나 사주팔자나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거니까 어떻게 좀 이렇게 또 촌스럽게 분석을 하면은 예. 책임의 피다. 책임의 피다. 예, 그렇게 느껴져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의 5연과 6년에서 뭔가 좀 재밌는 것을 좀 볼 수 있었는데 시의 5연과 6년 정확히 6년의 두 번째 행에서는 이런 말이 나오고 있는데 성남 민심의 파도에 내 몸뚱이 따위는 보이지도 않았다. 처음부터 무릎 꿇고 석고대죄를 하면서 용서를 빌어야 했다. 늦었지만 원시원 원내대표가 정확하게 무엇이 착오였는지를 그래도 인식한 것 같습니다. 김 의원님. 예. 좀 요게 짠하네요. 그 얘기가 저는 짠한데요. 네. 성남 민심의 파도엔 내 몸뚱이 따위는 보이지 않았다라는 것. 그러니까 결국 저 얘기는 저는 그런 것 같아요. 원유철 원내대표 나는 좀 다르지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초기에.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분노하고 왜 원유철 원내대표 당신 그 자리에 있냐라고 얘기를 했는데 나는 공천 파동에 큰 책임이 없어. 책임은 지도부가 있는 거고 나는 옆에 있었을 뿐이라는 생각을 했지만 사실상 그게 잘못됐다라는 걸 지금이라도 좀 깨달았다라는 것 같아서 약간의 의미는 있는 것 같다는 예. 생각입니다. 원유철 원내대표의 자작시 저희가 보도해 드렸습니다. 돼야겠다는 되어야겠다의 준말이기 때문에 도이가 아니라 오에 돼야겠다로 써야 되는 것이 맞다라는 점도 다시 한번 또 우리 또 도직구쇼를 보고 있는 수많은 언론 준비생들이 있기 때문에 표기법까지 이계진 전 의원께서 지켜주셨습니다. 이번엔 저희 도직구쇼의 코너 속 코너입니다. 사회탐구 영역으로 이동하겠습니다.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어떤 사회탐구 영역이 준비되어 있는지 첫 번째 영역부터 지금 바로 공개합니다. 시간만 끌면 무죄가 날 것이다. 그러나 은닉조가 있다는 것을 이 장무라비는 몰랐던 것 같습니다. 17년 만에 삼국 유사의 또 다른 본이 발견이 됐습니다. 반가운 소식인데 정성희 위원님, 공소시효는 지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또 처벌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선 경위부터 말씀드려야 되면은 이 삼국유사 원본이죠. 기본이 1999년에 한 대학 교수 집에서 도난을 당한 거예요. 도난을 당했군요. 예, 13편의 다른 문화재와 함께. 그래서 이 대학 교수가 정말 아까운 문화재라 엄청 찾다가 돌아가셨어요. 예.
그런데 그 똑같은 원본이 작년 11월에 경매 물품에 나온 거예요. 시중에 나온 거예요. 예. 그 3억 얼마를 불렀다고 하는데. 3억 5천. 예. 3억 5천이요? 근데 그 따님이 아버지가 평생을 걸쳐서 찾던 그것이 맞다는 거라고 경찰에 이제 고발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물건을 간 사람을, 내놓은 사람을 찾아보니까, 자기는 이거 물려받았다, 처음에. 예.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았다라고 얘기를 하다가, 사실은 9천만 원을 주고 누구한테 샀다. 일단 작물압이죠. 그러니까 직접 훔치지 않았더라도 최소한 그것이 작물인 줄을 알고 구매를 한 죄는 있는 것이죠. 예. 그런데 그동안에 이 사람이 이 삼국유사를 보관하기 위해서 이사를 4번 다니는 동안에 화장실에 천장에 문을 뚫어가지고 천장에 그 공간을 만들어서 지금 보고 계신 저 공간에 예, 그거를 4번이나 이사를 한 동안에도 잘 보관을 해놨다가 훔친 물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15년이죠. 예. 끝난 다음에 그것이 딱 끝난 걸 확인한 다음에 딱 내놓은 거예요. 1999년 1월 25일 2명의 남성이 훔쳤으니까 그로부터 15년이 지났다 이거죠. 작년 11월에 내놨으니까 공소시효를 알았던 것이죠. 굉장히 법률 지식이 아주 많았던 사람인 것 같아요. 예. 딱 내놨는데 몰랐던 것이 있죠. 어떤 겁니까? 이 문화재가 은닉죄는 은닉죄. 물건이 사라진 것이 나타난 시점부터 적용이 되는 거예요. 아하. 그러니까 계속 이제 물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뭐 했냐, 15년간 뭐 했냐 하니까 아무 얘기 안 하다가 처음 내놨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은닉했다는 것이 딱 드러남으로써 이 사람이 은닉죄로 딱 걸리게 된 거죠. 아니 그럼 임수연 변호사님, 네. 이분은 은닉죄로 처벌을 받게 되고 저 삼국유사는 원래 주인에게 돌아가는 겁니까? 조 씨에게 돌아간다라고 해요. 예. 이게 왜 15년이냐면 특수 강도죄였기 때문에 공소시효가 15년이 적용이 된 건데 모든 공소시효는 언제부터 기산이 시작이 되냐 하면은 범죄 행위가 끝난 때로부터 시작이 되거든요. 예. 은닉죄는 그럼 언제부터 시작이 되겠어요? 은닉이 끝난 때로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물을 시장에 내놓는 순간부터 은닉죄가 시장에 적용되는 공개될 거예요. 때부터 공개된 건데 아마 근데 이런 죄는 저도 포함해서 일반적인 법률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잘 모르는 특수 분야이긴 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보니까 화장실이 굉장히 좋아 보여요. 네. 주변에 뭐 아는 법조인도 많았겠죠. 그 법조인들도 특수 강도죄에 대해서만 조언을 해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래서 변호사는 실력 있는 변호사를 써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가- 작물합의를 하려면은 적어도 법대를 나와야 돼요. 법대 나와야 된다. 그리고 이게 드라마가 이렇게 될 수 있어요. 이분이 천정에 감췄다가 만약에 세상 떠났다. 예. 근데 이 집을 누가 매입했다. 집수리 하다가 그게 나왔다. 뭐 이렇게 되면 참 또 재밌는 그것도 드라마. 영화지요. 오늘 도직구치에서 여러 개 배웁니다. 은닉죄는 시장에 내놓은 순간부터 적용이 된다는 것과 돼야겠다라는 배워야겠다의 준말이기 때문에 돼지에 돼를 써야겠다는 겁니다. 사회탐구 영역 두 번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정부가 맥주보이 야구장에서 없애려다가 된통 오히려 당했습니다. 김병민 전 의원님, 예. 야구장에서 맥주 파는 맥주보이 다시 허용이 됐다 이거죠? 예, 야구장에서 이 맥주, 시원한 생맥주가 없으면 어찌 야구 보는 맛이 나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정부가요, 거시적인 국가 운영에 대해서 공공개혁 얘기하는 것도 중요한데, 사실 우리 국민들은 소소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을 불편하게 하는 거 정말 싫어하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번에 아주 그냥 철퇴를 가했던 사건인 것 같고요. 쓸데없는 규제다 이거죠? 그렇죠. 얼마 전에 또 중국에서는 유커들이 한 5천 명이 와갖고서는 치맥 파티 벌인다고 인천 월미도에서 치맥 파티를 쫙 벌였는데 야외에서 생맥주 팔 수가 없다고 캔맥주를 주니까 유커들이 다 화가 나갖고서는 아니 생맥주 달라고 치맥 파티 여기 한국까지 왔는데 뭐 하는 거냐라고 얘기를 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지금 이 규제들을 어떻게든 철폐해야 되는 내용들이 있고 그래서 이 야구보이에 대한 이 야구장에서의 맥주보이에 대한 퇴출을 없던 거로 돌리겠다는 얘기를 하면서 추가적으로 치킨을 배달할 때 생맥주를 같이 시켜 먹는 것도 안 된다고 했다가 그것도 이제 다시 또 허용하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예. 이게 2014년도에 새누리당에서는 손톱 및 가시 제거위원회를 설치를 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것과 같이 작은 규제들, 손톱 밑에 가시가 있으면 되게 아프잖아요. 아주 작은 거니까 그런 가시를 빼는 위원회를 설치를 했는데 그리고 나서 14년도 이후로 활동을 잘 안 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군요. 이런 손톱 및 가시 위원회를 제대로 좀 운영을 해갖고 이런 규제들을 다 정리를 해나간다면 지금 현재 20%대로 추락한 현 정부의 지지율을 반등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이민선 변호사님, 법 얘기 나와서 말인데요. 네. 야구장에서 맥주 파는 것, 맥주보이가 허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러면 치킨 시킬 때 생맥주도 같이 시키는 것과
중국 음식 시킬 때 고량주 같이 배달시키는 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현행법상 불법입니까? 불법이죠. 왜냐하면은 그동안 그것이 미성년자한테 판매가 될 수 있고 또 그리고 가짜 양주가 제조될 수 있다라는 문제점 때문에 이런 식의 유통을 좀 금지했던 건데 이제 하도 말이 나오니까 이제 그런 염려가 좀 덜한 와인 같은 거는 미성년자가 비싸서 별로 잘 못 사잖아요. 예. 와인이라던가 좀 이런 그리고 그런 이렇게 야구장에서 맥주 정도 마시는 정도는 허용해 주겠다고 바뀌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택배로 와인을 배달하는 것은 허용하자라고 하자. 그러면 막걸리와 사케와 위스키와 고량주는 어떤 것이냐? 그 혜택 나머지 술들은 지금 택배 배달이 불법입니다. 불법이고 쉽지 예. 않을 것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성년들이 구입 가능하다, 가짜 술이 유통 가능하다라는 점 때문에요. 이게 쉽지 않은 문제였군요. 저희는 광고 후에 오늘의 피나레 기사로 돌아오겠습니다. 잠깐만요. 오늘의 피나레 기사는 돈 얘기입니다. 그런데 아쉽다고 말해야 될까요? 미국 돈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인지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오바마 대통령이 미국의 20달러에 새겨진 대표 얼굴을 바꾸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면요. 이렇게 말입니다. 앤드루 잭슨 미 7대 대통령 얼굴 대신에 노예 해방운동가인 해리엇 터브먼이란 흑인 여성의 얼굴을 넣기로 결정을 한 건데요. 이 터브먼이라는 흑인 여성은 1820년대에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 해방운동에 일생을 바친 인물이라고 합니다. 흑인과 백인으로 구성된 유격대를 이끌고 남부 농장을 습격해서 노예를 해방시킨 인물이고 원래 있었던 앤드루 잭슨 대통령의 얼굴은 화폐 뒷면으로 뒷방으로 좀 밀려난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오바마 대통령이 뭐 10달러, 1달러, 100달러, 20달러 등등의 화폐에 민주화운동과 노예 해방운동 등의 예를 들어서 마틴 루스 킹 목사님 같은 얼굴을 바꾸기로 지금 전격 결정을 했다는데 정성유 위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멋지죠. 흑인 대통령이니까 가능한 거고요. 또 오바마 대통령 임기가 1년 정도 남았네요. 1년 남지 않았는데 그 와중에 흑인 대통령으로서 굉장히 멋진 일을 하고 마무리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가 만약 저랬다면은 대통령이 유색인이니까 유색인으로 바꿨다고 난리 날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그럼 난리 났을 것이다. 미국 멋집니다. 네, 미국이니까 가능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네, 금요일 저희가 준비한 돌직구쇼 다 전해드렸습니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저희는 월요일 아침 9시에 더욱더 풍성한 뉴스 들고 여러분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는 분명 어제보다 나을 겁니다. 좋은 하루 되십시오. 고맙습니다. Selling rock, Africa been by the shit. Home of the hip hop, yellow cap, gypsy cap, dollar cap, holla back. For foreigners it ain't fair, they act like they forgot how to act. 8 million stories.